안녕하세요. 제 고등학교 절친이 이곳에 자주 오는 모양입니다. 저는 딸아이 하나 있는 주부인데 너네 모질고 모진 시댁 이야기를 써보라고. 네가 겪은 일 정도면 베스트글에 올라갈 정도로 막장이니 이곳에 사연을 써보라고 그 친구가 자꾸 권했어요. 상식 이하의 시댁과 남편을 겪으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결혼 내내 고민하고 고민했어요. 내 잘못 같고 치부 같아서 절친인 친구 외에는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는데 이곳에서 얼굴 모르는 분들께 하소연하면 억울함이 조금은 풀릴까 싶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는 게 녹록치 않아 바쁘고 정신없다 보니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내용이 길고 두서없더라도 이해해주세요. 다들 그렇듯이 전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배움이 짧고 가진 재산이나 기술이 없으셔서 제가 어릴 때 이 일 저 일 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워낙 과묵하고 어려운 사정 티내지 않는 저희 아버지는 건설 자재로 옮기는 운수업을 하셨는데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서고 밤늦게 퇴근해서 돌아오셨어요.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못했지만 아버지는 겨울에는 귤을, 여름에는 자두를 제가 자는 침대 머리맡에 두셨습니다. 제가 귤과 자두를 참 좋아했거든요. 직접 사달라고 말도 못했는데 엄마한테 들으셨는지 이제는 좋아하지도 않는 저 과일들을 제가 성장한 이후에도 한 번씩 사오셨네요. 그래서 집이 넉넉하진 않았어도 가족끼리 서로 위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며 커왔죠.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셔서인지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는 동네 인테리어 가게를 여셨어요. 가게 개업식 때 두 분이 너무 좋아하셨던 일이 눈앞에 선합니다. 그 무뚝뚝한 아버지가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이셨으니까요. 저는 부모님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자랐고 맏딸이라서 책임감이 강한 편이었어요. 서울 4년제 대학교를 다니면서는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어서 과외와 친구들이 소개해주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할 수 있는 한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 돈으로 학비랑 저와 동생 용돈까지 해결했었으니까요. 대학교 때 기타 동아리 활동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 있거든요. 이승환 콘서트도 가고 그런 대학 생활을 보내고 싶었는데 저에겐 취업과 내 집 마련이 꿈일 정도로 악착같이 아끼고 돈을 모았습니다. 대학생이 청약저축도 가입해서 매달 꼬박꼬박 납입했으니 말 다 했죠? 키가 168이고 체중도 50kg 초중반이라 꾸미면 최지우 닮았다는 이야기도 가끔 듣는 괜찮은 외모였어요. 남자들이 가끔 대시도 했는데 연애한 적은 한 번밖에 없어요. 솔직히 연애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 학교 수업도 빼먹는 일이 거의 없지. 오후에서 저녁 때는 과외 아니면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니 시간을 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웬만한 남자들은 눈에 별로 차지도 않았습니다. 대학교 때 도도하다는 말 좀 들었습니다. 아, 그때 많은 남자들을 만나봤다면 지금처럼 똥 밟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 가끔 하곤 해요. 제 신세 생각하면 진짜 똑똑한 여자는 연애도 많이 하고 좋은 남자 보는 눈 키우고 결혼한다는 거 맞는 말이지 싶네요. 어쨌든 그러다가 꽤 이름 있는 중견기업에 임원비서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연봉도 괜찮고 외모도 빠지지 않는 편이다 보니 소개팅이 줄을 섰죠. 취업 다음은 좋은 남자와 결혼이 제 목표인 양 소개팅을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같은 계열사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지금의 남편을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첫인상이 큰 키에 말끔한 외모에다가 제가 충청북도가 고향인데 딱 서울 오빠 같은 느낌을 풍기는 차분한 말투가 마음에 들었어요. 남편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만난 첫날 이후로 회사 메신저로 매일 일상 얘기도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났어요.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1년 좀 넘게 연애를 하다가 남편이 이제 결혼을 생각할 때가 되지 않냐고 묻더군요. 저도 결혼을 하기 적당한 20대 중후반 나이이고 이 남자가 너무 좋아서 조건을 재고 어떤 경황을 따질 것 없이 이끌리듯이 결혼 준비에 돌입하게 됩니다. 네, 처음으로 지금 시부모께 인사드리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가 저의 첫 번째 탈출 기회였던 거예요. 아가씨 키가 크네. 얼마인가? 몸매도 야리하니 참 예쁘구먼. 말씨가 단정한 남편과는 좀 다른 가벼운 시정잡배 같은 느낌의 시부가 어색했지만 그래도 분위기를 풀려고 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웃고 말았습니다. 그때 시모가 인상을 팍 찌푸리며 시부를 향해 손사래를 치고는 다급히 끼어들었어요. 아니, 듣자 하니깐 비서일 한다고요?
우리 아들은 좋은 대학교 박사까지 하고 회사 다닌 지 몇 년 안 되잖아? 좀 여러 아가씨를 만나보고 결혼하라고 했는데 공부만 해서인지 순진해 갖고는. 뉘앙스가 내가 비서라는 게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건가? 자기 아들은 다른 여자 만나보라고? 당황스러워서 잠깐 할 말을 잃고 있었어요. 아니, 이상한 오해 말고 들어요. 나도 이 남자 때문에 애들 어릴 때부터 보험 설계사로 일한 커리어 우먼이야. 요즘 일하는 며느리를 잘 이해하는 시어머니, 그게 바로 나야. 결혼하고도 일은 계속 할 거죠? 전 대학교 때부터 학비도 제가 해결할 만큼 열심히 일해왔고 지금 제 일에 만족하고 있어요. 결혼했다고 일 그만둘 생각 없습니다. 그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처음 보여준 시모였습니다. 그날 시모가 목에 메었던 노란색 스카프와 유난히 빨간 립스틱 색이 기억에 선명합니다. 자신을 강조하고픈 욕망이 미치지 못하는 언밸런스한 그 차림새. 그것이 바로 시모의 정체였던 것 같아요. 이후로 시부모님과 대면할 일은 딱히 없었습니다. 이때의 만남이 조금 쌓였지만 저희 부모님과 만난 상견례 자리에서도 크게 이상 행동을 보이진 않았었으니까요. 제 생각에 상견례 때는 철저히 본인들 모습을 감추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저와 만난 이후 제 뒷조사를 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인테리어 가게를 하면서 좀 여유가 생겨서 집과 부모님 가게도 있었고 저와 남동생이 모두 잘 취업해서 제 인생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좋은 때였거든요. 저희 집은 떳떳하니 감출 것이 없었는데 뭐 묻은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자기들이 사기를 치고 뒤가 구리니까 정작 저희 집을 의심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날 저와 만난 자리에서 자신들은 서울 아파트 대형 평수에 살고 있으며 외제차도 갖고 있고 시모가 보험 설계왕으로 우대받으며 매달 1,000단위로 번다고 자랑을 늘어놓았던 것들이 결혼하고 보니 모두 거짓인 게 들통났으니까요. 아마 자기들 치부를 감추고 결혼까지 조용히 가기를 바라고 정상적인 시부모인 척 연기를 했던 겁니다. 꿈같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 친정집에 왔을 때 저희 부모님은 맏딸 결혼 보내고 사위 대접한다고 잔치집처럼 거한 음식상에 비싼 양주까지 차려놓고 저희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시댁에 가니 작은 연립빌라에 저희 잘 곳도 없어서 창고처럼 쓰는 짐이 가득 들어있는 방에 이부자리 하나 깔아놓고 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잠은 저희 신혼집에서 자고 올게요 하고 싶은 마음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고 그날 자고 일어났죠. 다음날 아침 시모가 저를 깨우시는 겁니다. 난 혈압 때문에 아침에 집안일을 못해. 네가 일어나서 아침상을 좀 봐야겠구나. 아니, 지금까지 가족들 아침은 누가 챙겨줬단 말인지? 며느리가 온 첫날부터 아침상을 보라고? 진담이신가 싶어서 눈만 비비고 가만히 있는데 내 말 안 들려? 애가 빠릿빠릿한 줄 알았는데 너희 엄마가 요리도 안 가르쳐주고 시집 보낸 거냐? 아침부터 갑자기 왜 우리 엄마 욕을 보는 건가? 당황스러워서 일단 정신 차리고자 세수를 하러 나갔습니다.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어서 제가 눈을 흘겼습니다. 이제 일어났어? 엄마, 나 맨날 회사에서 아침 먹는데 나오는 게 식빵이나 시리얼밖에 없는 거야. 오늘은 제대로 된 한식 백반 좀 먹는 건가? 아유, 우리 귀한 아들 아침인데 엄마가 어제 장을 좀 봐놨지. 근데 너도 알다시피 이 엄마가 아침에 요리하기 힘든 몸이잖니? 우리 새아가 음식 솜씨 좀 볼까?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 지시대로 집에 있는 재료로 얼추 된장국과 2가지 반찬을 해서 아침상을 차려놓고는 시부모님과 남편 이렇게 넷이 둘러앉아 아침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침상이 차리기 힘드시면 다음부터 저희가 아침에 방문하지 않을게요.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됐고, 넌 내일부터 매일 퇴근하면서 나한테 전화하렴. 사실 나는 너네를 좀 끼고 살면서 가르칠 거 가르치고 그러고 싶었는데 아휴, 아들 얘기 들어보니 네가 분가해서 살고 싶다며? 그럼 어떡하니? 전화로라도 교육도 받고 서로 친해져야 되지 않겠어? 제가 전화를 자주 하는 편이 아니라서요. 매일은 어렵고 자주 전화 드릴게요. 그냥 매일 하면 돼. 아이고, 된장국 맥맛이네. 육수 내는 것도 모르나 보네.
그 이후에 자기들 매달 용돈은 어떻게 할 거냐는 등 시부가 사업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원래 살던 대형 아파트에서 잠깐 지금 빌라에 온 것이니 오해 말라는 등 늘어놓는 시모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그날은 그렇게 보냈습니다. 신혼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을 앉혀놓고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오빠, 나한테 집안 얘기했던 거 다 거짓말이야? 오늘 어떻게 된 거야? 예상과 달라서 나 너무 놀랐어. 우리 엄마가 다 설명해 줬잖아? 엄마가 우리가 빌라 사는 거 알면 우리 집 어줍지 않게 본다고 예전에 살던 아파트로 둘러댄 거야. 난 너 그러니 아니라고 해명했는데 지금 보니 엄마 말이 맞는 건가 싶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집도 예전에 어려웠어. 그래서 솔직히 얘기했어도 나 이해했을 거야. 다만 거짓말은... 아, 됐어. 우리가 엄마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왜? 그게 문제가 돼? 그럼 그 말씀은 뭐야? 매달 생활비를 드려야 해? 그리고 매일 전화라니. 알고 있었어, 오빠는? 우리 엄마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서 나도 처음에는 전화 매일 못 드렸더니 받을 때까지 하셔서 나도 결국엔 매일 전화해. 익숙해지면 할만해. 우리 엄마가 뭐 전화해서 이상한 거 하시나. 그리고 엄마가 나랑 형 키우면서 고생 많이 하셨어. 한바지 파면서 돈 벌고 그래서 화나면 좀 거칠게 말씀하시는 건 있는데 속은 깊은 분이야. 아니 잠깐만, 보험 설계사라고 하시지 않았어? 한바집이 뭐야? 아니 예전에 보험도 하셨어. 암튼 난 원래 50만 원씩 용돈 드렸으니까 이제 너도 왔으니 두 분한테 각각 50만 원씩 드릴 수 있겠다. 남편은 그렇게 둘러대고는 자기 서재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바집이 무엇인지 몰라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공사장 인부들이 먹는 식사를 준비해주는 임시식당 같은 것이라고 하네요. 혈압 때문에 아침을 차리지 못한다는 말도 그저 저 부려먹으려는 핑계고 흥분하면 튀어나오는 거친 말이나 세련되지 못한 차림새 등이 이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이런 일들로 대화를 하면 할수록 남편은 피하고 가끔은 우리 집을 무시하냐며 화를 내는 일들이 반복되니 저도 나중에는 지쳐서 시모의 요구들을 하나둘 맞춰주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생활비 50만 원씩 보내드리는 것도 만족 못하고 소고기가 먹고 싶다 연락하면 주말에 가서 사드렸고 세탁기를 바꿔야 된다며 신제품 모델까지 콕 집어서 매장 직원 전화를 바꿔줘서 어쩔 수 없이 카드 번호를 불러주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렇게 물욕도 많은데 두 분이 사시면서 왜 그리 씀씀이가 해프고 남에게 과시할 것만 생각하시는지 저희 집과는 좀 달라서 늘 불편하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모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남편이 더 야속했어요. 그렇다고 이혼할 정도로 남편이 잘못한 것은 아니니 제 속만 타들어가고 친정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하소연도 제 성격상 못하고 끙끙 앓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부부에게 축복과 같은 딸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초기부터 입덧이 너무 심하고 병원에서 입원을 권유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았습니다. 모시는 임원분이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거냐고 한 번씩 물으시더라고요. 똑부러지게 일 잘한다고 칭찬하셨던 분인데 임신한 비서는 달갑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꾸역꾸역 회사 눈치를 보다가 임신 막달이 되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하는 날 같이 일한 부서 환송 회식을 하는 자리에 있는데 갑자기 잔뜩 화가 난 시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 어디냐? 식당인 것 같은데 지금 팔자 좋게 외식이냐? 아니에요, 어머니. 회사에서 환송 회식 자리라서 시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우리 아들은 이제 앞으로 혼자 뼈 빠지게 돈 벌어야 해서 부담스럽다고 지금 술 마시고 있다는데 남편 속 썩는 줄 모르고 회식? 뭘 잘했다고 회식이야? 너 나랑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 애 낳고도 일 계속 하겠다며. 앞으로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하려고? 어머님, 그 얘기는 내일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저 일하기 싫어서 회사 나오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모는 그렇게 자기 할 말만 늘어놓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도 몇 년간 일했던 회사를 임신해서 그만두는 것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운데 위로는커녕 이렇게 자기 화만 내는 시모를 보니 억울했습니다. 임신하고 불편한 몸으로 열심히 회사 다녀서 애썼다. 한마디 해주면 안 되나요? 자기들 주는 용돈이 끊기는 것에 분노해서 임신한 며느리가 회식하는 자리에 막말하는 시모보다
자기 혼자 돈 버는 게 부담스럽다고 취해서 자기 엄마한테 한탄하는 남편이 더 미웠습니다. 딸아이를 출산하고도 시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서 태어난 아이를 궁금해하기보다는 언제 다시 회사를 나갈 건지 물어보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일한다고 갓 태어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니 시모에게 맡아주실 거냐고 물어보니 내가 알아봤는데 말이지. 요즘 애기 봐주면 일당을 10만 원은 받는다더라. 아니, 중국 조선족이 그렇고 나처럼 젊은 한국 아줌마는 보너스도 줘야 한대. 너 그렇게 줄 거니? 어느 날 친정엄마가 갑자기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출산 후 몸조리 잘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딸아이 입힐 옷이며 먹을 것을 손에 가득 들고 말이죠. 저는 처음에는 엄마가 딸이 보고 싶어 오셨구나 싶어서 같이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친정엄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섰습니다. 혹시 김서방 집에서 전화 자주 하시니? 너한테 잘해주시는 거지? 기분이 쎄해서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냐고. 아니, 얼마 전에 너희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구나. 지금 우리 가게 상황도 물어보고 혹시 너희에게 돈을 꿔줄 수는 있는지 뭐 그런. 그래서 너희에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오늘 들러본 거야. 아니, 왜 그런 일로 엄마한테 전화하신대? 아니야, 엄마. 우리 강서방 월급으로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 설마 본인들 용돈 못 줄까봐 우리 집에서 돈 꾸라고 하는 거라고? 전 너무 화가 났고 엄마를 돌려보낸 뒤 시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매달 드리던 용돈 끊길까봐 걱정되시는 거면 우리 애기 어린이집 갈 때부터 제가 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전화 다시는 하지 마세요. 뭐라고 하는 시모의 말은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전 돈돈거리는 시모가 끔찍해서라도 딸아이가 만 2세가 되자 어린이집에 맡기고 마트에서 일을 했습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다 보니 많지는 않지만 매달 시모에게 50만 원씩 드리고 남는 돈은 제 비상금 적금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남동생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누나, 잘 지내? 우리 유진이가 아이스크림 케이크 좋아한다고 해서 사왔지. 아이고, 삼촌이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유진이가 집에 오면 좋아하겠다. 너는 회사 잘 다니고 있지?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매형 아버님 말이야. 혹시 이분 맞아? 남동생이 내민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은 네, 시아버지가 맞았습니다. 아니, 네가 왜 시아버지 사진을 갖고 있어? 이 옆에 분은 누구야? 아니, 내가 이 얘기를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온 거야, 누나. 왜냐면 이걸 본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당황한 저에게 남동생이 목격한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동생 회사 건물에 골프 연습장이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여러 번 마주친 노년 커플이 있더랍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낯뜨거운 애정 행각과 스킨십, 5, 60대로 보이는 여자분이 오빠, 오늘 좋은 것 좀 먹고 왔어? 70 전후로 보이는 남자분이 공치고 우리 예쁜이도 잘해줄 힘도 채워왔지. 뭐 대충 이런 대화를 나누는 모양새가 딱 봐도 불륜 같은데 자주 마주치다 보니 이 남자분이 우리 시부 같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사진을 찾아보니 자기 생각에는 영락없는 제 시부였던 겁니다. 혹시 몰라서 셀카를 찍는 척 그 커플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확인을 한 겁니다. 아니, 남동생이 시부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니요. 그것도 여러 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일단 저는 시부가 아닌 것 같다고 둘러대고 남동생을 보냈습니다. 부모님 귀에 들어가면 괜한 걱정하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녁 때 퇴근한 남편을 잡고 슬며시 물어봤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혹시 젊었을 때 사고 같은 거 치셨나? 여자 문제 같은. 누가 그래? 엄마가 그 얘기를 당신한테 하셨어? 저는 속으로 사실이구나. 하지만 일단 남동생이 목격한 얘기는 함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그때는 왠지 섣불리 아는 척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직감대로 이 일은 후일 저에게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반갑지 않은 시모의 전화가 왔습니다. 너는 애가 통 전화가 없냐? 아니,
내가 매일마다 안부 인사 드리라고 했어, 안 했어? 너희 엄마는 시어른들한테 잘하라고 안 가르치디? 어머님, 그래도 제가 5일에 한 번씩 드리려고 노력하는데요. 마트 일 하다 보면 정신도 없고요. 아니, 됐고 우리 첫째 아들 집에 좀 다녀와야겠다. 시아주버님 댁에 제가 무슨 일로요? 우리 첫째가 공부만 할 줄 알았지 워낙에 귀하게 자랐어요. 어제부터 여행 갔다니까 집이 비어있을 거야. 거기서 집안 대청소 좀 하러 가야지. 하나뿐인 시아주버님 혼자 사는 게 안쓰럽지 않디? 너 내가 능력 있고 참한 아가씨 소개시켜주라는 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네, 혼자 사는 귀하신 시아주버님이 계셨습니다. 좋은 학벌 어디다 둔 건지 변변한 직장 한번 갖지 못하고 집에서 주식한다며 백수나 다름없이 지낸다죠. 그런 사람을 어느 귀한 집 딸에게 소개를 시켜줄 수 있겠는지 시모에게 되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집을 왜 며느리인 저까지 청소해주러 가야 하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돌려서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유진이가 어린이집 다녀올 시간 다 돼서 전 오늘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럼 내일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자. 우리 집에 9시 반까지 데리러 와라. 고무장갑이랑 청소용품 챙겨오는 거 잊지 말고. 아니, 너는 내가 사람돌이를 이렇게 하나하나 일러줘야만 하는 거니? 네가 알아서 혼자 못하고? 그때 제가 우리 딸 낳고 병원에 있을 때 시부모가 찾아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난산이라 지금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요. 병원 나가면 애기도 돌봐줄 분이 필요한데 엄마 좀 와서 봐주면 안 돼요? 잘 들어. 너도 며느리도 다 큰 성인이야. 니들 앞가림은 알아서 해야지. 나 때는 너네보다 훨씬 어린 나이부터 애 낳고 일하고 다 알아서 했지. 어디 시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입을 때? 예, 원래 애 낳고 한동안은 몸이 말 안 듣고 아픈 것 같은 거야.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니까. 1초도 안 쉬고 매몰차게 너희는 다 컸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던 매정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40이나 돼서 혼자 살림도 못하고 집에서 노는 자기 큰아들은 성인이 아니랍니까? 다음날 시모와 갔던 아주버님 집은 말이 안 나왔습니다. 배달 용기와 컵라면 등 쓰레기에 소주병이 집안 곳곳에 너저분하게 있었습니다. 주방 개수대에는 음식물 눌러붙은 거 하며 쉰내가 진동하는 통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 어머님, TV 프로그램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집이네요. 아, 시아주버님은 성인이 돼서 앞가림은 못하도록 공부만 하셨나 봐요? 예, 원래 남자들이 이렇단다. 니네 시아버지도 내가 양말 한 짝부터 다 챙겨주고 집에서 뭐 하는 일이 있기는 한 줄 아니? 그런 거 보면 너는 참 결혼 잘했다. 너희 남편이 밖으로 나돌기를 하니 생활비를 안 주니 집안일도 도와줄 거 아니야. 어머님, 그이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와주는데요? 평일엔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고 주말엔 골프 친다고 나가서 애기하고 놀아주는 법이 없어요. 아니, 너 바깥일 하는 사람이 술 먹고 다닌다고 그거 노는 거로 착각하면 안 된다. 저도 직장생활 했어요, 어머님. 그리고 생활비에 대출비에 빠듯한데 그 비싼 골프장이 웬 말이에요. 그때 시모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래, 너 청약받은 아파트 그건 입주가 언제니? 지금 시세가 얼마야? 그 동네면 그래도 한 10억 넘지 않겠니? 아유, 부자 다 됐네. 거기 들어가고 너도 일하고 하면 우리 집 인테리어 좀 바꿔야겠다. 너도 알다시피 집이 오래돼서 손볼 데가 많아. 하긴 우리 아들이 자기들만 쏙 새집 가고 우리는 그런 집에 살도록 두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시모는 이미 당장에 자신들이 새 집에 이사가는 양 꿈에 부풀어서 혼자 웃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시모가 얘기한 그 아파트는 제가 대학교 때부터 꼬박꼬박 적금 들었던 청약 통장으로 결혼 전에 당첨돼서 얻게 된 집이었습니다. 돈 밝히는 시모가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서 남편에게 청약 당첨됐을 때부터 이 집은 내가 결혼 전부터 내가 준비해온 집이고 하니 입주할 때까지는 시부모에게도 비밀로 하자고 신신당부했거든요. 심지어 계약금도 부족해서 친정 부모님께서 도와주셨단 말이죠.
결혼해서 사는 동안 변변찮은 도움이나 물질적인 지원을 거의 해준 적 없이 받기만 하는 분이 우리 아파트를 알게 되고 벌써 시세 조사까지 했다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게다가 왜 시부모 집을 인테리어까지 해줘야 한다는 건지 김칫국도 이런 김칫국이 없지 않겠어요? 여보, 오늘 시아주버님 집에 어머님하고 가서 청소를 하는데 이게 사람 집이 아니더라고. 알고 있었어? 아, 고생했네. 우리 형 어릴 때부터 맨날 어지르고 정리를 못해. 엄마가 다 치워주고 소리 지르고 혼내는 게 일상이었거든. 그건 그렇고 우리 청양 아파트 어머님이 알고 계시던데 당신이 말한 거야? 우리 비밀로 하자고 내가 귀에 몫이 박히게 얘기했잖아. 내가 얘기한 건 아니고 내 월급 통장에서 중도금 대출이자 나가는 거 보더니 물어보셔서 하는 수 없이 털어놨지. 그리고 뭐 이게 비밀로 할 일인가. 잠깐, 월급 통장? 저도 본 적 없는 남편 월급 통장을 시모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러고 보니 나 결혼하고 당신 월급 통장 본 적 없는데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 아, 몰랐구나. 결혼 전부터 엄마가 관리해왔어. 내가 혼자 돈을 못 모을 테니 엄마가 보험일도 하셨고 해서 재무설계 뭐 그런 거지. 결혼하고는 매달은 아닌데 한 번씩 갖고 오라고 해서 우리가 잘 사는지 점검차? 남편은 결혼한 이후에도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며 월급 통장을 제게 보여주거나 맡긴 적 없이 생활비를 주는 식으로 지내왔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시모가 우리가 보너스 들어온 달이면 가전제품 바꿔달라, 여행 보내달라 연락이 왔습니다. 귀신같이 어떻게 알고 있나 했습니다. 이제야 그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의 생활 어디까지 시모가 파악하고 남편을 이용해서 돈을 빼내는 걸까요? 그보다 저와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신 집까지 노린다고 생각하니 오싹해졌습니다. 괜히 남편과 시모가 작당해서 몰래 팔아버리지는 않을지 생각하니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입주할 때 오롯이 제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이를 반대하며 아주 못마땅해 했지만 청약 통장이 내 명의고 해서 이렇게 해야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우겨서 겨우 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잘한 일이지 싶습니다. 애기 키우랴 일하랴 힘들지? 내가 너 몸 상할까봐 이렇게 매운탕도 준비했지 뭐니? 어서 먹어. 전 사실 매운탕을 좋아하지도 않거든요. 매운탕 좋아하는 남편은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신나게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네 동네 마트 일하는 거 둘째네 회사 사람들은 모르겠지? 아니, 박사까지 한 분 사모님이 마트 일하는 거 알면 우리의 회사에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녀? 어머님 잊으셨어요? 그 회사 제 전 직장이기도 해요. 친했던 분들 몇몇은 알고 있지만 소문까지야 퍼지겠어요. 그리고 마트에서 정당하게 일하고 돈 버는 게 그리 숨길 일인가요? 물정 모르는 소리 하네. 마트에서 일하는 게 무슨 좋은 일이야? 아, 그럼 마트 일 그만두고 어머님 드리는 용돈도 못 드릴 텐데. 그렇게 고상하게 있는 게 낫네요. 대화가 불리해지니 시모는 못 들었다는 듯이 시부의 목이며 어깨며 다리며 연신 주물러대고 시부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 관절 괜찮대도 주무를 것 없이 나 골프나 가게 해줘. 그 골프 같은 소리는. 내 귀에 이상한 소문 또 들어오면 아무데도 못 간다 했지? 아휴, 아니 너네 아버지가 요즘 온 관절이 다 쑤신다고 하네. 이를 어쩌면 좋으냐? 병원 가보셨어요? 으이구, 니들이 우리 나이 돼봐라. 병원에서는 못 잡는 온갖 골병이 다 들어요. 아니 내 친구네 보니까 한 번에 10만 원 하는 솜씨 좋은 한의사 침 맞고 좋아졌다고 하더만. 그게 얼마야? 그럴 것 없이 그냥 안마의자로 매일 집에서 하면 훨씬 싸게 먹힐 것 같구만. 아, 매운탕 먹었다가 안마의자 사게 생겼지 뭐예요? 어머님, 저희 지금 대출금 갚기도 빠듯하고 유진이 교육비도 앞으로 나갈 예정이라 몇백만 원짜리를 해드릴 여유가... 아니 내가 또 누구냐? 난 너네 사정 모르는 거 아니다. 누가 몇백을 달래니? 너 월급에서 매달 5만 원씩 5년만 내면 된다더라.
렌탈이라고 홈쇼핑에서 꼴랑 한 달에 5만 원. 얼마나 부담 없냐? 어머님, 매달 5만 원씩 12개월 5년이면 300만 원인데 할부는 돈 아닌가요?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당신이 돈 얼마나 번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유세 떠는 거야? 엄마, 내가 해줄게. 한 달에 5만 원 갖고. 아이고, 우리 아들 최고네.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저 버르장머리를. 아유. 남편과 시부는 저를 버러지같이 한심하게 보고 시모는 남편과 아들이 편을 들어주니 새초롬하게 상처 입은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기 뜻대로 되었다는 승리감에 슬며시 웃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차올라서 밥을 먹다 말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뒤에서 뭐라고 저를 씹고 뜯고 맞볼지 눈에 훤했지만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맞는 건지 내 인생이 이 정도인 건가 마음이 어지러웠죠. 서러운 마음에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드렸지만 왜인지 잘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전화를 잘 받는 분인데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돼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시네? 집에 무슨 일 있어? 누나, 오랜만이네? 사실 나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어. 아버지랑 같이 인테리어 사업하시는 아저씨 있잖아. 우리가 맨날 김씨 삼촌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 아무래도 그 삼촌이 우리 가게 돈 몽땅 챙겨서 잠적한 것 같아. 그래서 아빠랑 엄마는 백방을 수소문해서 그 삼촌 찾고 있고, 그런데 이미 인테리어 계약한 고객 돈까지 들고 튀어서 지금 계약자들이 와서 항의하고 지금 가게가 난리도 아니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가게는 부모님이 젊은 시절부터 온갖 일을 하시며 겨우 장만하고 일궈온 부모님의 소중한 삶의 터전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예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일해서 친분이 두터웠던, 우리 집에도 자주 와서 절 예쁘고 야무지다며 칭찬해줬던 김씨 삼촌이 그런 짓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이런데 그 배신감에 부모님 속은 오죽하실까요? 그 길로 아버지 가게로 가니 어떤 중년 아주머니가 부모님에게 삿대질을 해대며 뭐라 하는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딸인 제가 알게 되면 부모님이 더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그저 아무것도 못하고 집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날 고민 끝에 당장 생활비도 없으실 것이 걱정돼서 제 월급 중 30만 원씩 부모님 계좌에 이체해드렸습니다. 사실 더 드리고 싶었지만 지금 생활도 빠듯한 데다가 시모가 알면 난리칠 것도 두려웠기 때문에요. 이런 제가 너무 바보 같지 않으세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 시모와 남편이 우리 집 거실에 있었습니다. 둘은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더니 제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를 바로 자기들 앞으로 앉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연락도 없이 두 분이 같이 먼저 와 계시고. 그건 네가 알지. 내가 하도 답답해서 오죽하면 너가 싫어라 하는 거 알면서 너네 집에 이렇게 왔겠니? 당신 말이야, 나 몰래 당신네 집에 생활비 보내고 있었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한데 갑자기 부모님 인테리어 가게 상황이 안 좋아졌대. 이래서 통장은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야. 남편 시부모 무서운 줄 모르고 돈을 빼돌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 얼마나 딱한 사정이길래 제가 생활비를 보내게 된 건지 물어보시는 게 도리 아닌가요? 뭐? 도리? 이게 어디 시어머님 앞에서 도리를 찾아? 남편은 급히 시모를 말리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뭘 잘했다고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 우리 가게가 망하게 생겼단 말이야. 우리 부모님 어떡해. 그 가게가 어떤 곳인지 당신도 알잖아. 동업자가 돈을 들고 튀었다는데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하시냐고. 저는 서운한 마음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아버님은 가게를 어떻게 하셨길래 이 지경이 된 거야? 지금 그게 우리 부모님한테 할 소리야?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그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게 먼저 아니야? 저는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쏘아붙였습니다. 그때 남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씩씩대던 남편은 전화를 받으며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남편을 보고 있던 찰나 눈앞이 노래졌습니다.
네가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어디 하늘 같은 서방에게 못 보은 것처럼 대들어? 오냐, 너 오늘 내가 제대로 가르쳐주마. 시모는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60대 여자의 힘이 이렇게 센 건지 갑자기 당황해서 그런 것인지 전 쉽사리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러는 경우가 어딨어요! 놓으세요! 이년아, 미쳤어? 돈이 남의 돈이야? 네 말대로 돈을 친정에 갖다 바쳐?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고 놓아줄 기색이 보이지 않아서 저는 있는 힘껏 시모를 밀었습니다. 그 난리에 뒤에 있던 고무나무 화분이 넘어져서 깨지기까지 했습니다. 집에 들어온 남편은 흙을 덮어쓴 채로 낮아빠져 있던 우리 둘을 보고 깜짝 놀라며 시모를 일으켰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둘이 싸웠어요? 시모는 울먹이며 남편 팔에 안겨 말했습니다. 내가 이 꼴 보자고 너를 키운 게 아니다. 너 알지? 니네 아빠가 밖에서 놔두느라고 너희 두 형제 키우겠다고 고생한 거. 그거 모르면 사람 새끼가 아니지. 그럼 당장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여보, 그치만 어머님이 먼저 쌍욕하면 내 머리채를. 듣기 싫어. 난 이런 몰상식한 여자랑은 못 사니까 당장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지 못해? 상황이 어쩌면 이렇게 꼴사납게 돌아가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해져서 머리는 산발하고 슬리퍼도 짝짝이로 신은 채 집 밖으로 다급히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스운 꼴을 하고 정처 없이 걸으며 그동안 그 사람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 생활을 해온 거의 10년의 세월이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무작정 한강다리로 걸어갔습니다. 전 남편에게 뭐였을까요? 시댁의 몸종 같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요? 전 한강 물길 속에 몸을 던지면 이 속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런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순간 우리 이쁜 딸 친정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세상에 없어지면 우리 귀한 딸이 저런 지옥 같은 집에서 자랄 생각이 드니 이런 멍청한 짓 해서는 안 돼 하고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절친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기로 했습니다. 세연아, 오랜만이야. 나 지금 네 도움이 필요해. 들어줄 수 있을까? 으이구, 맨날 바쁘다고 연락도 없는 우리 친구님이 부르시는데 왜 못하겠냐? 어서 우리 집으로 와. 언니가 맛있는 밥 해줄게. 우리 뭐라도 먹으면서 천천히 얘기하자. 친구가 해준 따스한 밥을 먹으며 전 그간 있던 일을 친구에게 모두 낱낱이 털어놨습니다. 이젠 자존심이고 뭐고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청해서 상황을 바꿔야 했으니까요. 친구는 한참을 듣더니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너희 부모님한테 자랑스러운 딸이지? 너희 유진이한테는 소중하고 든든한 엄마야. 학교 때부터 똘똘하다는 소리는 다 듣고 살아온 네가 왜 그런 말종들하고 사는 거야? 결정해. 독하게 네 인생을 위해서 결정하란 말이야. 친구와 긴 시간 이야기하며 뭔가 제 안에 어떤 것이 뭉클하고 잡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숨고 도망다니면서 비겁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들어와서 엄마를 기다리다 눈이 부은 딸을 곤히 재우고 거실에 깨진 화분과 흙을 치우며 다짐했습니다. 복수와 응징. 이날부터 저는 독하게 마음먹고 드라마 속 복수의 화신이 된 것처럼 살았습니다. 아내의 유혹 드라마에서 민소희가 한 것처럼 얼굴에 점을 찍든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악에 바친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친구와 변호사를 찾아가서 제 이야기를 하며 이혼할 수 있는지 상담했습니다. 남편에게 외도라든지 법적으로 구체적인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협의 이혼 쪽으로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시모가 한 정신적 육체적 폭행은 진단서도 필요하고 이 정도로는 승소 판결받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은 이혼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들 같은데 차라리 그쪽으로 복수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변호사분이 한 가지 방법을 귀띔해 주었습니다. 정말 눈이 번쩍하는 아이디어였죠. 그날로 저는 부동산에 가서 지금 아파트의 시세에 맞춰 집을 매도하되 갭 투자자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전세로 살고 있으면서 소유권만 넘겨서 그 차익을 취하려고 했던 거죠.
2달 만에 저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전세금을 뺀 차액 10억 정도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10억을 친정아버지 계좌로 송금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제가 보내드린 이 돈 그냥 드린 거 아니에요. 사업 다시 잘 일으키시고 저한테 이자까지 해서 갚아주시라고 드린 돈이에요. 저 고생해서 키워주셨는데 그냥 받으셔도 되는 거예요. 강서방이나 시댁에는 아무 말 마시고요. 아빠는 적잖이 당황했지만 제 결어한 모습에 어떤 뜻이 있겠구나 하시고는 고맙다는 말씀만 나지막하게 남기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효도다운 효도한 것 같아서 여한이 없었습니다. 왜 그동안 내 돈을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좋은 곳에 쓰지도 못하고 숨죽이며 살았던 걸까? 지난날에 내 자신이 바보로 느껴졌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는 와중에 남편이 집에서 가사일 또는 딸아이와 시간을 보낸 날을 일기와 가계부를 찾아가며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준 생활비와 대출금을 납입했던 내역을 찾아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물론 시댁에 갖다 바친 각종 생활비와 물품비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엑셀과 워드로 세세히 기록했습니다. 그 정리한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적고보니 내 남편이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보이더군요. 그 사람 월급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나 생활비는 빠듯했으며 가족과 보낸 시간은 일주일에 하루가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돈거리던 시댁은 돈 먹는 하마답게 참 많은 돈을 들였더라고요. 도리어 친정에게는 계약금부터 아이 용돈까지 참 많은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처음으로 드린 30만 원에 전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혔던 것이지요. 강신의 사람들에게 치가 떨렸습니다. 남편 몰래 처음 아파트 팔고 일을 진행하는 동안 가슴이 떨리고 너무 미안했는데 그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종의 큰일을 저지르면서도 저는 남편과 시모에게는 평상시와 똑같이 아무 일도 없던 듯이 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집이 매도된 날이 지나서도 저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살고 있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 일을 알게 된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 아파트 판 돈 어쨌어? 내가 1억 년을 집에 들였던 거였어. 내가 당장 여기로 와! 저는 정리해놓은 서류와 이혼 서류를 들고 정장을 입고 최대한 침착하게 시댁문을 열었습니다. 물론 제 남동생도 대동했습니다. 또 머리채 잡히면 어째요? 아니, 자기 동생까지 데리고 여길 와? 뭘 잘했다고? 옷은 또 그게 뭐야? 남편은 회사에 지각, 결석 절대 안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회사에 있을 시간에 시댁에서 이렇게 저를 맞이할까요? 시부모님, 남편 모두 한자리에 있으니 잘 됐네요. 일일이 찾아뵙지 않고 이 자리에서 한 번만 얘기 드리면 되니까. 이 서류는 현재 아파트의 등기가 넘어갔다는 걸 보여주는 등기부 등본입니다. 이 서류는 남편 강도빈 씨가 가사 일을 얼마나 했는지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 월급에서 아파트 대출금을 얼마나 갚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이혼 서류입니다. 아니, 제정신이야? 지멋대로 아파트 팔아놓고 비로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남편이 저를 죽일 듯이 달려들자 남동생은 남편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매영, 아니 이제 매영도 아니지. 끝까지 말 들어요. 우리 누나 손대면 내가 가만 안 둡니다. 건장하지만 말 잘 듣던 동생이 무섭게 나오니 남편은 지레 겁을 먹고 자리에 앉습니다. 이 아파트는 결혼 전부터 제가 마련한 집이고 여기에 기여한 남편의 몫은 여기 1억도 채 안 되는 대출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려드릴 돈은 이거고 아파트의 소유권은 제 것이고 제가 정당하게 팔아서 좋은 투자처에 맡겼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가 입이 있다고 다 아는 모양인데 그게 왜 네 것이야? 왜? 악다구니 쓰셔도 소용없어요. 변호사와 이미 얘기가 됐으니까요. 깔끔하게 이혼을 한다면 지금 집은 제 명의인 전셋집이니까 당신의 짐 싸들고 나가고 내가 당신 계좌로 몇 천만 원 보내줄게요. 무슨 소리야? 그 아파트가 10억이 넘어요. 근데 왜 몇 천만 먹고 떨어지라는 거니? 여기 서류 보시면 이 사람이 매달 납부한 대출금이 있고 또 여기 시댁에 드린 생활비며 각종 비용이 적혀있죠. 그걸 빼고 남은 돈이 몇 천만 원이에요. 도리어 저희 친정부모님은 계약금부터 이만큼 저희한테 주셨는데 그건 아시죠? 아니 뭐 이런 날강도 같은 것을 보았나? 너희 집에서는 일을 가르치더냐?
그때 제 동생이 시부 앞으로 와서 인화된 몇 장의 사진을 시모와 시부 눈앞에 보여줍니다. 시부와 시모는 이상하게 갑자기 무슨 사진이라는 듯 당황해하며 사진을 보다가 이내 얼굴이 울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사돈 어르신 저 아시죠? 우리 골프 연습장 다니실 때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뵀었잖아요. 시부는 동생 얼굴을 살펴보더니 당황해서 얼굴에 경련이 일었습니다. 매영, 작년부터 저희 회사 건물에 골프 연습장에 다니시는 매영 아버님을 여러 번 봤었죠. 근데 사돈 어르신과 애인이신지 50대 여자분이 아주 자주 드나드셨어요. 저는 설마 했는데 결혼식 사진 보니 사돈 어르신이 맞는 거예요. 그 두 분이 다니시면서 어찌나 애정행각을 벌이시는지 청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진은 세 발의 피입니다. 제 직장 사람들은 다 알 정도로 소문난 인기 커플이셔서 불륜 목격자는 차고 넘친단 말이죠. 아니, 이 인간이 아직도 저러고 다니고 있었어? 아우, 내가 못 산다. 며느리랑 그 동생한테까지 들키고 쪽팔려서 어떻게 살아? 아직도 저거를 못 버리고. 아니, 아버지, 아직도 왜 그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너네 남매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협박하는 거야? 아니, 증거. 이혼하게 되면 우리 딸 양육은 내가 해야 한다는 증거야. 이렇게 부도덕한 집에서 우리 딸 키울 수 없다는 증거니까 우리 딸 양육권 갖겠다고. 지저분한 싸움 걸기만 해. 당신은 우리 유진이 생물학자 아빠이기만 했지 제대로 놀아주고 돌봐준 적도 별로 없잖아. 이혼할 때 돼서 구질구질하게 아빠 행세하라고 하면 나 안 참아. 단호하게 말하는 저를 보고 얼굴이 새파래져서 덜덜 떨기만 하는 시모와 지금까지 만만히 보던 집사람이 믿겨지지 않는다는 듯이 눈이 동그래져서 한숨만 쉬는 남편을 보고 있노라니 그간의 체중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시부는 쥐새끼 마냥 언제 나가셨는지 이미 집 밖으로 내뺀 뒤였고요. 이제 당신이 선택할 건 둘 중 하나야. 가족에게 충실한 유진 아빠, 내 남편으로 살 거면 시부모님과 연을 끊어. 시부모님과 연을 끊지 않겠다면 나랑 연을 끊으면 돼. 그럼 아까 말한 그 돈 갖고 집을 나가주면 좋겠어. 오늘 우리 아파트 현관 밖에 당신 짐을 내놓을게. 가져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여기서 지내든 어디서 지내든 마음대로 하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하면 그때 아파트 문을 열어줄 거야. 비밀번호는 당연히 이미 바꿔놓았고 이혼 결심 서면 연락 줘. 이혼 서류 바로 제출할 테니까. 저를 향하는 여러 욕이 난무하는 시모와 남편을 뒤로하고 남동생과 지긋지긋한 시댁 문턱을 나섰습니다. 저 사실 이날을 위해 몇 날 며칠을 대본을 쓰고 외우고 연기 연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시댁을 나서자마자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떨려서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남동생이 든든히 제 옆을 지켜주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누나 정말 잘했어. 누나 다시 봤고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다. 동생은 자신도 울면서도 떨고 있는 저의 어깨를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하는 딸이 있는 내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고 우여곡절 많았던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과연 제 남편은 어떤 선택을 했고 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마음껏 상상해보세요. 궁금하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언젠가 그 뒷이야기를 쓰러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쳐보는 심정으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저는 서울 변두리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고요. 결혼해서 남편과 아이가 있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가족의 끈끈한 정을 느껴보거나 심적으로 크게 가족을 의지해보지를 못했어요. 가정 환경이 그리 평탄하지 못하였거든요. 남편이랑 연애하던 시절 그리 다정하지도 세심하지도 못한 이 남자가 결혼하고 싶을 만큼 좋았던 것은 어쨌거나 저만 바라보고 위하면서 한눈 안 파는 외골수 면모가 강하다는 건 분명하기 때문이었죠. 이 남자라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도 좋을 것 같았어요. 저보다 결혼에 의욕적이었던 건 남편 쪽이었으나 시댁의 반대에 부딪혀서 저희 부부의 시작은 수월하지 못했어요. 저희 조건이 너무 별 볼 일 없어서 며느리 삼기에는 영 탐탁지 못한다는 것이 시부모님의 주장이셔서 속이 많이 쓰렸었네요.
제가 하나도 잘난 것 없는 사람임은 진작에 알고 있었다지만 그런 식으로 지적당하고 제 존재 자체가 깎아내려지니까 기가 확 죽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반대 이겨내보자고 우리 여기서 포기하지 말자고 해주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자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자연스레 그 앞에서 움츠러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사회 정서 특성상 결혼에 있어서 부모를 배제할 수 없었기에 시부모님이 저렇게 반대하신다는데 남편이라고 앞으로 별 뾰족한 수가 있을까 싶었고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저는 물론이고 남편도 점차 흔들려서 정말 이대로 헤어질까 생각마저 했었네요. 그랬을 때 제가 놀라운 변수 한 가지를 접하게 되었어요. 맹세코 의도한 적은 없었건만 제가 임신 상태였던 거예요. 남편이랑 저랑 둘 다 그때 놀라서 난리 블루스를 쳤었고요. 사정이 그렇게 되자 상황도 급변하게 되었답니다. 기함을 하셨던 시부모님께서는 이내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가장 먼저 시아버지의 수긍이 있었죠.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것, 내가 솔직히 표현을 해보자면 영 아쉬운 결혼이긴 한데 사내라면 어떤 환경이든 자기 처자식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는 법이지.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책임감을 보이면서 잘 살아라. 남편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며 시아버지 앞에서 약속을 드렸어요. 그 다음으로는 시어머니께서 깊은 한숨을 연달아 내쉬시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애가 들어섰다는데 뭘 어쩌겠냐. 내가 환장해서 죽겠는 심정은 심정이고 현실을 보자면 우선 너네 둘 결혼식부터 올려줘야지. 지난달에 이웃 동네 언니가 자기 딸이 결혼 앞두고 임신부터 했다면서 최고의 혼수는 임신이라고 떠드는 그 호들갑 듣고 내가 저런 주책바가지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생각했었는데 아이 설마 하니 우리 하나뿐인 아들이 이런 소식을 가져올 줄이야. 내가 한치 앞을 몰랐구나. 아이고. 기가 막혀 하시면서도 빠른 결혼 진행에 이견을 내비치지 않으셨던 시어머니로 인해 저와 남편은 금세 부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몹시도 아니 곱게 보는 단 하나의 존재가 남아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아버지는 몰라도 엄마는 끝까지 나랑 같은 편일 줄 알았는데 진짜 실망이야. 아휴, 뱃속에 애를 가졌다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아, 엄마, 그러면 그 애가 진짜 우리 집안 핏줄이 맞긴 하냐?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부터 해야지 덜컥 그렇게 허락을 해줘? 결사 반대할 때는 언제고 이러면 우리 집안이 너무 우스워 보이잖아. 아무튼 다들 짜증나. 그 사람은 바로 제 시누이 되는 이였어요. 남편보다 5살 많은 누나였는데 연애하는 동안 제가 시누이에 대해서 얘기를 잘 들어본 적은 없었네요. 시누이가 결혼할 때는 남편이랑 저랑 연애 초기였기 때문에 제가 언감생심 결혼식에 참여한다거나 그런 건 상상도 못 해봤었고요. 그래서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시댁 문턱을 넘을 때가 되어서야 제가 시누이를 처음 실제로 만나본 거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잘 모르는 초면인 사이였는데 시누이는 아예 초장부터 저를 대놓고 싫어했어요. 저의 임신으로 갑자기 결혼이 진행되자 그야말로 입에 거품 물면서 발작을 해댔고요. 잠깐 거실에 둘만 남았을 때 저를 향해서 작정하고 임신한 가증스럽고 계산적인 무서운 여자라며 중얼거리는 걸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었네요. 남편과 둘이 남매가 절친한 것도 아닌데 제 결혼을 그렇게까지 반대하고 아니꺼워하니까 저도 난감했었죠. 딱 봐도 성질머리가 보통 수준이 아니었고 시부모님 두 분마저 시누에게는 큰 소리 못 치시길래 제가 알아서 숙이기로 하였어요. 참고로 시누이는 이미 그때 결혼 3년 차였답니다. 시누이의 남편인 제 시매부에게는 원래 결혼을 약속했던 인연이 따로 있었대요. 결혼 약속해놓고 상견례 마치고 이제 식장 알아보며 돌아다니고 있던 시기에 그 여자가 결혼 전 마지막 자유를 누리겠다면서 자기 첫사랑 남자와 만나 놀아났던 거예요. 그걸 알게 된 시매부가 파혼했고 배신의 상처를 안고 살다가 시누이를 만나서 결혼한 거였죠.
신우이가 자기한테 먼저 열심히 들이대고 구애를 펼치는 걸 보면서 이 여자라면 나를 배신하는 일은 없겠구나 싶어져 마음을 열었고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하였다네요. 그때 결혼하면서 신우이 자기 시댁으로부터 별별 소리를 다 들었대요. 아들이 더 어린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나이 많은 여자라서 좀 그렇다느니 하는 핀잔들이요. 아무튼 그런 과거를 거쳐서 힘들게 결혼에 골인하였으니 저를 보면서 신우이가 혹시 쟤는 왜 나보다 못났는데 슬슬 풀려서 결혼하고 자기 시부모한테 인정도 금방 받냐는 생각으로 화가 난 건 아닐까 하는 짐작이 들었어요. 소심하고 의견 크게 잘 못 내세우고 특히 분란 만드는 걸 기피하는 성격인 저는 신우이가 처음부터 두려웠던 것 같네요. 착실히 태도를 보이고는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는데 마침 남편도 저에게 이런 소리를 해왔어요. 내가 너에게 미리 확실하게 말해두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나 우리 누나 상대 못해. 드세고 앙칼지고 온통 다혈질이라서 나는 사춘기 이후로 우리 누나랑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점차 남매 사이가 좀 딱딱해졌고 누나를 대하는 게 너무 피곤하고 어려워서 차라리 상대를 하지 말자는 마음을 먹은 지 오래야. 그렇다는 거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어. 나한테 여자들끼리가 차라리 잘 통하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거 듣고 아, 오빠가 형님하고 워낙 대면대면하기 때문에 차라리 나랑 형님이 가까워지는 게 더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 거구나 싶었거든. 나 오빠의 누나인 내 형님이란 사람이 솔직히 현 시점에서 보자면 많이 어렵고 껄끄러운 존재야. 근데 앞으로 시간을 두고 친해지고 싶은 욕심이라면 살짝 있는 것도 같아.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우리 아기 태어나고 나면 자기 조카는 예뻐해 주실 테고 그러면서 나도 형님이랑 조금씩 그때부터는 친해지는 거지. 오빠는 내 생각이 어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글쎄 잘 모르겠다. 우리 누나 성깔이며 고집이 어렸을 때도 만만치 않았지만 나이 들고 나서는 더 심해진 것 같다는 생각을 내가 종종 했었거든. 그래서 너에게 장담은 못 해주겠고 나쁜 사이로 지내지만 않아도 성공이라고 생각해. 내가 민망한 부탁을 해보자면 우리 누나 일 가지고는 나한테 도와달라 해결해달라 그래도 내가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으니까 네가 알아서 판단하고 처리하는 게 더 나을 거야. 여자들끼리만 통하는 감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나는 우리 누나가 진짜 대하기 힘드니까 네가 이거 꼭 알아줬으면 한다는 거야.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말하는데 저와의 결혼을 밀어붙이면서 의욕을 보였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만큼 남매 사이에서 남편의 서열이 확실히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죠. 점차 결심하게 되었어요. 신우이의 일로는 남편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겠다고요. 남편이 신우이하고만 안 친한 건 아니었고 심해부와도 이렇다 할 접점이 없었답니다. 남자끼리라서 더 어색하다나 뭐라나 하면서 친분을 안 쌓았다네요. 그런데 심해부는 제가 막연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정이 많다고 해야 할까요? 본인이 처가에서 겉도는 것 같다며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말씀을 심해부가 저한테 먼저 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신우이랑 결이 다른데 둘이 부부가 된 게 신기했고요. 자기랑 다르니까 신우이가 심해부랑 결혼하고 싶어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네요. 저는 신우이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건만 자꾸 시비가 걸렸어요. 올케는 왜 이렇게 표정 관리를 못해? 왜 나만 보면 눈알 겁나게 굴려대고 인매는 실룩거려? 나한테 욕하고 싶지만 참는다는 표정이야 뭐야?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원래 표정이 좀 어색한 편인 것 같아요. 신경 쓰이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닌지 맞는지는 내가 판단하는데? 올케 설마 지금 임신했다고 유세 떨려는 건 아니지? 그럼 애 낳고 나서는 애엄마라고 유세 떨겠네? 사람 미치게 하는 화법이었고 저를 괴롭히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 같았어요. 놀라운 건 신우이가 그래 보여도 직장에서 CS 담당이었다는 거예요. 고객 응대하고 서비스 품질 관리하는 사람이요. 거의 이중인격 수준이었나 봐요. 시부모님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같이 있을 때는 확실히 덜 그랬는데
저랑 단둘이 있는 상황에 놓이면 꼭 저를 괴롭혀댔어요. 제가 신우이한테 말씀 좀 지나치시다라고 하기라도 하면 신우이는 제가 임신 중이라 호르몬 문제로 예민하고 성격이 이상해진 거라며 저에게 탓을 돌렸고요. 슬슬 이제 저는 신우이와 시간이 흐르면 친해질 수 있겠지 같은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있었어요. 신우이를 제외한다면 제가 시댁 식구들 중에서 힘들게 상대하는 사람은 딱히 없었기 때문에 버틸만 했던 것 같네요. 가끔이지만 뵐 때면 심해부가 저를 엄청 반갑게 맞아주셨고 산부인과 다녀온 이야기도 궁금해하셔서 이런저런 대화도 나눴는데요. 설마 이게 신우이의 화를 돋을 줄은 몰랐어요. 언제부턴가 저를 보는 신우이의 눈빛이 살벌하고 섬뜩하다고 느꼈지만 원래도 저랬다고 넘겼는데요. 그러다가 새우 먹던 날 일이 터진 거였죠. 시아버지 지인분께서 생물새우를 한 박스 보내주셨는데 시댁에서 같이 그걸 먹었거든요. 저는 입덧이 올라왔는지 갑자기 속이 안 좋아서 나중에 먹겠다 하고 방에서 휴대폰을 했고요. 그러다가 일 때문에 늦게 오신 심해부가 왔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지 저도 입맛이 좀 도는 것 같아서 남은 새우를 심해부랑 둘이 먹기로 했어요. 시부모님이랑 신우이, 남편은 거실에서 과일 먼저 먹겠다고 했고요. 근데 딱 보니까 심해부가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다치셨냐고 여쭤봤더니 오늘 낮에 베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새우에서 나온 물이 그런데 들어가면 밴드에 스밀 거고 상처도 아플 것 같아서 제가 새우를 까드리겠다고 했어요. 저 이런 거 잘하거든요. 저는 어차피 많이 먹고 싶지도 않았고요. 제가 심해부한테 새우를 까드리는 동안 이야기도 나눴어요. 심해부가 특히 가족 이야기 같은 거, 애들 이야기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는 주로 어렸을 때 친했던 친척 오빠들 얘기해드렸고요. 그랬더니 심해부가 즐거워하시면서 들었어요. 웃음소리를 들었는지 어느새 신우이가 어두운 표정으로 부엌에 들어와 있다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심해부가 임산부한테서 이런 대접을 받으니 유독 황송했다며 잘 먹었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그러자마자 신우이는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으며 표정을 바꿨습니다. 그 모든 걸 지켜본 저만 소름 돋는 상황이었죠. 뭔가 느낌이 안 좋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틀 뒤 저를 마주치자마자 신우이가 제 뺨을 한 대 갈겼어요. 그것도 힘을 실어서 엄청 세게요. 짝 소리가 시댁 현관나 복도에 울려 퍼졌고 제가 어지러운 머리를 붙잡고 간신히 신우이를 쳐다봤어요. 이 망할 년이, 너 미쳤냐? 네가 뭔데 내 남편한테 살갑게 눈웃음 살살 치면서 새우를 손수 까줘? 그러면서 임신했다고 애 낳을 때 다 돼간다고 자랑질도 엄청 해댔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손가락 다치신 것 같아서 직접 까드렸을 뿐이에요. 불순한 의도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 임신했다고 자랑질 한 적도 없어요. 항상 저를 일방적으로 오해하고 괴롭히시는 건 형님이시잖아요. 저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욱하고 화가 올라와서 소리를 질러버렸고 그 다음 순간 똑같이 뺨을 한 대 더 맞고 말았어요. 이번에는 휘청거리면서 주저앉고 말았는데 신우이가 제 모습을 보며 청순 가련한 척한다고 비웃었고 지나가다 실수로 밟는 척하면서 제 발목을 꾹 밟고 지나갔어요. 구두굽에 제대로 발목 찍힌 발목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더 안 좋아졌고 저는 절뚝거리며 다녀야 했죠. 신우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밝혔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뭔가 오해가 있나 보다 라며 고개를 저으셨고 남편은 그저 난감해한 게 다였어요. 신우이의 엄포가 있었는지 심해부는 그 이후로 보기 힘들어졌고요. 제가 씩씩거리며 화를 참고 지내던 때 신우이가 또 실수인 척 하면서 자기가 밟아놨던 제 발목을 정확히 똑같은 지점에다가 슬쩍 걷어차더군요. 너무 아파서 비명도 안 나왔어요. 그래놓고 태연하게 연기를 하던 모습에 저는 소름이 돋았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싶었죠. 제대로 안갚으면 해줘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답지 않게 독한 마음 먹고서는 이럴 때일수록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하게 이성을 앞세워 작전을 짜야 한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당장에 제가 남편에게 신우이 때문에 이대로는 살 수 없다며 엉엉 운다고 한들
만약에 남편이 저의 입장을 잘 헤아려줘서 시부모님과 시누이에게 분노를 토해내봤자 어떻게 되겠나요? 가장 좋게 결론이 나봤자 남편이 시댁 식구들과 거의 안 보고 살면서 저는 아예 단절이 되는 모양새일 게 뻔했죠. 단 몇 달만 지나면 시부모님은 이게 다 며느리 잘못 들여서 아들과 멀어졌다고 하실 테고, 남편도 내심 내 아내만 참고 양보했으면 될 일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시누이가 걸어다니는 시한폭탄 수준의 성격 파탄자라고 해도 시부모님에게는 결국 귀한 딸이며 팔은 안으로 굽지 절대 밖으로 굽지 않으니까요. 시부모님께서 아무리 저에게 너그러운 포용력을 보여주신다고 한들 제가 그것에 기대어 시누이에게 응징하였다간 도리어 제가 당해버릴 요량이었어요. 시누이에게 당할 대로 당했던 그 시기, 가장 발휘하기 힘든 것을 저는 끄집어내기로 했어요. 그것은 바로 인내심이었죠.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늙지 않는다는 글귀를 인터넷 하다가 발견하고는 바로 이거다 싶어서 그때부터 참을 인자 새기는 연습을 시작했네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덫 안에서 내가 터트려야만, 그 한 방으로 역전을 시켜야만 속 시원하게 갚아줄 수 있어. 시누이 때문에 걷기 힘들어진 발목으로 만삭의 임산부가 걸어다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분통이 터졌지만 이건 역시도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 여기면서 꾹 참으며 마지막 태교에 힘썼고요. 시누이라는 위협을 안 보면서 지내서 그런가 첫 출산이었음에도 제가 무사히 순산을 하였어요. 아들이 태어났고 모든 식구들이 날아갈 듯이 기뻐해 주었죠. 생긴 것부터가 비범한 장군감이네. 우리 집안을 너끈히 이렇게 세우겠구나. 경사네 경사야. 참나, 엄마는 무슨 장군감 같은 소리를 하셔. 촌스럽게. 사지 멀쩡하고 제정신으로 자라나기만 하면 다행이겠지. 그렇게 되기도 은근히 어려운 법이니까. 단 한 사람을 빼고 말이에요. 시어머니께서 기쁨에 온갖 호들갑을 떠시자 시큰둥한 얼굴로 찾아온 시누이는 기가 막혀했죠. 고작 아들 출산한 거 가지고 왜 그렇게까지 유난을 오래 떠냐면서 시누이가 엄청나게 툴툴거렸어요. 그 광경을 보며 저는 그럼에도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인 저보다는 당신의 딸인 시누이를 무조건 우선순위에 놓으실 분임을 재차 상기하고 있었고요. 시누이가 어째서 그렇게 저의 순산을 못마땅해 하는지 그 이유를 짐작하고 있었답니다. 저는 사실 일전에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를 몰래 엿들어 버렸다가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된 바가 있었죠. 그렇기에 이를 갈면서 이걸 제대로 터뜨릴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요. 제가 시누이의 은근한 악담을 듣고도 싱긋 웃었더니 시누이가 제 쪽으로 다가와서 활짝 웃으며 이러더군요. 아무튼 출산 축하해. 우리 조카 너무 예쁘다. 올케가 애 낳다가 안 죽어서 다행이네. 저렇게 예쁜 아기 두고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어. 네? 제가 어쨌든 안 죽었으니까 된 것 아닐까요? 앞으로 제가 평생 제 아들 살뜰히 돌봐줄 거예요. 그러려면 오래오래 살아야죠. 어머, 너무 그렇게 악에 빠쳐서 애쓰지 않아도 돼. 올케가 잘못돼도 애를 키워줄 사람들은 많아. 예를 들면 나? 고모나 엄마나 아이한테는 비슷하지 않을까? 와, 어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악녀라는 인물을 현실로 끄집어내면 제 시누이가 될 것만 같더군요. 이런 악질적인 사람은 대체 뇌가 어떻게 남들과 다르길래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건지 내심 궁금했네요. 시어머니께서는 시누이의 막말을 분명히 들으셨으면서도 일부러 딴청을 피우셨어요. 당신의 딸의 결점을 그런 식으로 흐리게 만드시겠다는 거였죠. 제가 아무리 용을 써도 시어머니께서 시누이의 공식적인 지지자이신 이상 시아버지고 제 남편이고 별 수 없었어요. 그러니 저는 시어머니께서 꼼짝 못하시는 분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죠. 제 계획은 처음부터 그분을 정조준하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 결혼식장에서도 사실상 가장 공고한 위치를 자랑하셨던 그분은 바로 시아버지의 누나 되시는 분이셨어요. 네, 시어머니의 시누이 말이에요.
저에게는 시고모님이신 그분 앞에서 시아버지께서는 절대적으로 충성을 하셨답니다. 이남 삼녀 형제 중에서 시고모님이 첫째이셨고 시아버지가 막내이셨거든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는 일찍 돌아가셨던 당신의 모친 대신에 당신의 큰 누나를 마치 어머니 따르듯 하며 자라오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시부모님께서 결혼하실 때에도 결혼하신 후에도 시고모님께서 얼마나 시어머니께 영향력을 행사하셨겠어요. 시누이이자 사실상 시모 같은 존재가 시어머니께는 시고모님이셨으니 서열이 확고하였죠. 그런 시고모님께서는 1년 중에 대부분을 일본에서 사시기에 도무지 제가 결혼 후에 사적으로 뵙는다거나 할 일이 전혀 없었어요. 다만 그분의 팔순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시댁 집안의 최고 권력자이신 시고모님의 팔순잔치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의 불참도 없이 전원 참석하는 대형 행사가 될 전망이었답니다. 저는 봄 앞에 하룻강아지 던져놓을 심산으로 열심히 아기를 키우며 지냈어요. 시누이 때문에 오래도록 아픈 발목을 매만지며 전의를 불태웠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제가 그때 악에 바쳐서 그 한 가지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듯 싶어요. 이윽고 시간은 흘러 대망의 시고모님 팔순잔치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무래도 아기를 안고 있으니 다들 관심과 이목을 이쪽으로 주었어요. 어른들께서 덕담 한마디씩 꼭 던져주셨고요. 제가 예의 바르게 웃으면서 화답을 해드렸더니 분위기가 시종일관 화기애애했고요. 그런데 시누이는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재수없게 왜 중간에 서서 기름 막고 있어? 비켜 좀, 사람 지나가게. 지나다닐 수 있는 길도 많았건만 딱 제가 있는 쪽으로 와서는 어깨로 제 몸을 세게 치면서 그러더군요. 치사하게 저한테만 들릴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로 빠르게 속삭이는 것에 제가 한숨이 저절로 나왔죠. 시누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변함이 없다는 걸 새삼 실감을 해서요. 그리고 왜 그렇게 제 쪽을 경계하듯 째려보면서 자기 옆에 앉은 심해부의 팔짱을 단단히 끼던지요. 제가 그간 심해부와 아무런 접점이 없었음에도 저렇게 굴었어요. 아니 땐 굴뚝에 손수 불이라도 피워보겠다는 것인지 저를 향해서 마치 내 남자 넌 보면 가만 안 둔다는 식으로 눈을 계속 부라리길래 저는 얌전히 고개 숙이고 눈을 내리깔아 주었지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요. 잠시 후 시누이 쪽을 힐끗 해봤더니 저를 향해서 또 승리를 거둔 것이 만족스러웠는지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하더라고요. 저 여유를 오늘에야말로 박살내줄 차례였어요. 그날의 주인공이신 일본에서 날아오신 시고모님께서 자리하시자 그때부터 팔순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초반에는 전문 진행자가 순서를 이끌어줘서 모두가 신이 나서 행사를 지켜봤고요.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오래간만에 본 사이끼리는 서로 안부도 물어가면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팔순잔치의 후반에 이르렀을 때 감동적인 순서가 준비되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시고모님을 위해서 가족들이 준비한 영상이었는데요. 집집마다 하나씩 찍은 것들을 순서대로 감상하는 거였어요. 그 영상들은 하나의 USB에 전부 모아져 있었고요. 각자의 영상들의 문제가 없냐고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단계가 팔순잔치 전에 있었죠. 저희는 마지막 순서로 USB 확인하겠다고 그래서 가장 늦게 확인했는데 사실 그건 제가 의도한 거였어요. 저는 팔순잔치 이틀 전에 그 USB를 받아서 영상들을 볼 때 제가 찍은 다른 영상을 맨 끝에 끼워 넣었습니다. 하나씩 자동으로 넘겨지는 영상들을 흐뭇하게 모두가 감상하고 있던 팔순잔치의 현장에서 저만 앞니를 예감하고 긴장 어린 주먹을 쥐고 있었네요. 마지막 영상인 저희 집 거가 끝나고 다들 작게 박수를 치려고 할 때였어요. 저게 뭐야? 저건 우리 집이잖아? 아니 우리 딸하고 며느리가 왜 저기서 저러고 있는 거람? 당황스러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옆에서 남편도 놀라고 있었고요. 커다란 화면에서는 시댁의 거실이 나오고 있었고요. 제가 소파 아래 앉아서 아기 젖병 물리고 있는데 시누이가 뒤에서 제 머리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면서 저를 괴롭히는 장면이 시작된 참이었어요. 저는 제 머리를 찌르는 대로 맞으면서 힘겹게 아기에게 젖병을 물리고 있었죠. 모두가 웅성거리면서 저게 뭐냐고 중얼거리고 있는데 영상 속에서는 시누이가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답니다.
너 같은 불려시는 하여간에 마음에 안 든다니까?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너는 임신이라는 수단을 써서 결혼하고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부터가 너무 천박하면서도 소름 끼쳐. 너 혹시 임신하기 달인은 아니니? 어쩜 그렇게 시기도 절묘하게 그랬을까? 가만 보니까 한 방에 임신한 것도 수상하지. 우리 귀여운 조카가 우리 집안 핏줄이 맞기나 한 건가? 나는 자꾸 그런 의심이 드네. 너는 생긴 거며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여자의 적이야. 공공해져. 주는 거 없이 얄미워 죽겠네.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콕콕 찌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손바닥으로 제 뒤통수를 펑 날렸죠. 그러자 팔순잔치장은 경악의 현장으로 탈바꿈하였어요. 영상 속에서 신우이한테 맞고도 저는 아기를 보호하려고 어깨를 웅크리는 모습이었고요. 제 옆자리에 앉은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테이블 위에 놓인 주먹을 꽉 쥐더군요. 신우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건 그때였죠. 경악에 찬 눈빛으로 이렇게 외치더군요. 저거는 다 조작이에요. 세상에 저게 다 뭐야? 미친 거 아니에요? 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말도 잘 안 나올 지경이에요. 저거 당장 꺼요. 당장 영상 끄라고요. 그냥 둬봐. 더 볼라니까. 하지만 그때 시고모님께서 한 손을 번쩍 드시더니 의견을 크게 표하셨죠. 주인공이신 시고모님께서 그렇게 나오시자 별 수 없어졌어요. 영상은 중지되지 못하고 계속 재생되었죠. 모두가 저를 힐끔거리고 있었고 그거란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경악한 척을 했어요. 마치 이 사태를 상상도 못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제 모습이 가증스럽게 보였는지 신우이가 이를 갈며 몸을 떨었죠. 이어지는 영상에서도 신우이가 저에게 갖가지 조롱과 비웃음을 날리고 있었어요. 걸레를 저에게 팍 던지면서 당장 바닥 다 닦으라고 시키자 저는 시댁바닥을 기어다니며 걸레질을 했고 신우이는 이따금씩 지나가면서 제 엉덩이를 걷어차는 장면도 있었네요. 그러자 다들 우라통을 터뜨리며 영상을 향해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네요. 특히 어른들께서 그러셨어요. 신우이가 저 갈구는 게 영상 속에서 다 나왔습니다. 제가 일부러 시댁에 갈 때마다 휴대폰을 거실 구석에 있는 책장에 비스듬히 세워놓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놨었거든요. 저는 가히 미친 듯한 인내심으로 참으며 견디며 모든 증거를 남겨왔던 거예요. 제가 놓은 덫에 걸린 줄도 모르고 신우이는 영상마다 악마 같은 표정을 마음껏 지으며 저를 짓밟았어요. 이런 말도 영상 속에서 날렸죠. 내 동생이나 너나 둘 다 지능이 후달리는 게 비슷해서 결혼을 한 거잖아? 그래서 태어난 조카도 걱정이 돼. 걔도 지능이 부족하겠지? 어쩜 좋아? 그러자 시부모님께서 동시에 현기증을 느끼셨는지 앉은 자세 그대로 휘청거리셨고 신우이는 입술까지 벌벌 떨면서 저에게 돌연 소리를 질러댔어요. 너 뭐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네가 뭔데 나를 모함해? 인연이 진짜 너 뒤지고 싶어! 너무 분했는지 발까지 동동 구르며 소리를 지르고 난 신우이가 아차 싶었는지 찬물을 끼얹은 듯한 팔순잔치장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시고모님 쪽을 응시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너무 억울해서 기가 막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저 결백합니다. 울먹이면서 결백을 주장한 신우이는 이윽고 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는 시매부를 내려다보면서 간절하게 말하기도 했어요. 여보, 나 진짜 너무나도 속상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속을 알 수 없는 무서운 올케 잘못 만나서 내가 지금 억울한 함정에 빠진 거야. 여보는 나 믿지? 그치? 신우이가 한껏 가증스럽게 구는 모습에 역시 저 뻔뻔한 연기력은 대단하구나 싶었네요. 바로 그 순간 시고모님께서 두 주먹을 테이블 위로 쾅 내리치셨어요. 살벌한 눈빛은 신우이를 향해 있었고요. 마치 그 입 닥치라는 표시 같았어요. 신우이가 즉시 입을 닥치더니 입술만 꽉 깨물면서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그쯤에서 제가 열심히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주목된 가운데 제가 이 순간만을 위해 준비해온 대사와 감정을 필사적으로 살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분란을 만들어버렸네요. 이럴 의도는 없었어요. USB가 저희 집으로 왔을 때 제가 뭔가를 잘못 만져서 저희 집 컴퓨터에 있는 영상들을 그쪽으로 옮긴 모양이에요.
이렇게 제가 찍은 영상들이 공개될 줄은 몰랐고 그냥 나중을 위해서 혹시나 싶어서 모아둔 것뿐이었는데 맹세코 이런 식으로 터뜨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믿어주세요. 즐거운 팔순잔치를 제가 망쳐놓은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다들 형님을 혼내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저는 형님을 이해하고 있어요. 이건 진심이에요. 저는 시고모님과 시부모님을 번갈아 쳐다보며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채로 말을 이었어요. 슬쩍 보니까 신우이는 도저히 갈피를 못 잡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고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집안의 어른들이 신우이를 용서해 주실 것을 빌었죠. 부디 형님을 용서해 주세요. 저도 형님이 저를 괴롭히시는 게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형님의 처지가 안쓰럽기도 해서 오죽하면 저러시나 싶고 왜냐하면 형님은 아이를 갖기 힘드신 몸이니까 저를 보면 복잡한 심경이셨겠죠. 제가 이해하렵니다. 같은 여자로서 제가 어떻게든 공감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흐느끼며 던진 폭탄 발언에 소란이 일었어요. 다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이를 갖기 힘들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난리들도 아니었죠. 저는 감정에 격해져서 깜빡 말실수를 하고 만 것처럼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고요. 그간 제가 괜히 복수의 뜻을 품어왔던 게 아닌 것을 그 자리에서 제대로 뽐내 보였습니다. 그때 심해부가 넋이 완전히 나간 표정으로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게 보였어요. 신우이는 사색이 되어 있었고 도대체 제가 자기의 비밀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이란 얼굴이었죠. 저는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대화를 언뜻 엿들은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너는 남들보다 2배로 노력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병원 다녀라. 라는 식으로 신우이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자 신우이가 자존심 상해서라도 아직 병원 다닐 생각 안 든다고 대답했었고요. 분명히 이세 갖는 문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 같은데 신우이가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게 어째서인지 궁금해졌었죠. 어쨌거나 그때부터 확실해진 거였어요. 신우이가 임신에 어려운 몸이고 저를 처음부터 엄청나게 싫어했던 건 제가 혼전 임신은 한 사람이어서였죠. 아이를 좋아하는 남자랑 결혼한 탓에 자기는 애타게 오매불만 기다리는 임신, 저는 결혼 전부터 해버렸으니 제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시어머니는 더욱 당신의 딸이 안쓰럽고 애틋하였고요.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죠. 그 후로 저는 추가적인 단서를 찾으려고 일부러 신우이 곁을 맴돌기도 했었던 거예요. 신우이가 저를 못살게 하는 증거도 모으고 신우이가 임신에 어려운 것에 대한 얘기도 정확히 들을 겸 해서요. 그 결과 저는 신우이가 난소, 나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어요. 여자만 가지고 있는 난소라는 생식기 조직에서 생성되는 호르몬, 이게 나이가 들수록 분비가 조금씩만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 여자들의 생리가 아예 끝나고 나면 분비가 거의 안 되지요.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혈액검사로 난소의 나이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검사자 나이하고 난소 나이가 대략 일치하는 게 평균이라 할 수 있겠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접한 거였죠. 신우이는 난소 나이가 자기 나이보다 12살이나 많았어요. 검사지에 아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사실상 생리가 끝난 상태 수준의 호르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였죠. 30살보다 40살이 임신 어려운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그냥 상식이잖아요. 그렇다면 신우이도 난소 나이를 보고선 당연히 자기가 임신 힘든 거 예전부터 알았을 텐데 심해부를 비롯한 모두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오로지 시어머니만 아시는 듯 했고요. 아니에요. 제가 임신이 어렵다니, 힘들다니, 그건 말이 안 되죠. 저 아직 창창한 나이인데 올케가 아직 잘 모르고 떠드는 모양이에요. 다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보, 나는 멀쩡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나 임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몸이야. 지금까지 아기 천사와 엇걸려서 임신이 안 되었을 뿐이지. 올케, 진짜 미쳤어? 오늘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당장 나한테 사과해! 맞아요. 네, 형님 말이 맞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난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임신이 안 되는 건 절대 아니죠. 형님은 본인 나이보다 난자 나이가 12살이나 많은 경우라서 상심이 크시겠지만 반드시 이겨내실 수 있으시니까요. 저는 형님이라면 해내실 거라 믿어요. 제 사과를 듣고 의기양양해졌던 신우이는 이어진 제 뒷말을 듣고 나자 충격받아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심해부 또한 많이 놀라셨는지 자리에 스르르 쓰러지듯 앉으셨고요. 모두가 놀라서 한마디씩 던지는 가운데 시어머니께서는 눈을 질끔 감고 계셨으며 시아버지께서는 이 현실을 믿으실 수가 없는지 멍하게 고개를 젓고 계셨어요. 다들 조용! 이 무슨 망측한 일이냐? 어디 부끄러워서 나 팔순잔치 하고 왔다고 말도 못하겠구나! 그때 일가를 터뜨리신 시고모님께서 근엄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일본어로 욕을 하셨는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더욱 무섭더군요. 시고모님께서는 큰 사위가 제일 교포라서 주로 일본에 거주하시는데 이제 보니 일본어도 잘하시는 모양이었어요. 확인부터 하나씩 해보자. 자, 우선 너 임신을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성공을 못한 거였느냐? 시고모님의 질문에 시누이가 겁에 질려서 히익하는 소리를 내더니 앉은 몸을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심해부는 무감각한 표정으로 그런 시누이를 쳐다보고 있었죠. 보아하니 맞구나. 그리고 그걸 숨겨온 모양이고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에 휩싸여서 내 하나뿐인 친남동생의 부인에게 화풀이를 해왔고 이런 못돼 처먹은 누이를 다 보았나? 남매간의 우애가 왜 그따위야? 화풀이가 아니라요.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네, 다 오해입니다. 저는 동생하고도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그이 닥쳐! 감히 내 인생 한 번뿐인 팔순잔치를 더러운 불화로 죄다 망쳐놔? 시누이는 억울하고 분해 죽겠다는 얼굴로 눈에 눈물을 달더니 고개를 푹 숙였어요. 영상을 그렇게 튼 것도 임신이 안 되고 있는 비밀을 폭로한 것도 저였으니 자기가 이 잔치를 망친 주범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시고모님께서는 얄짤 없으셨고 혀를 끌끌 차시면서 잔치는 여기까지라고 하신 뒤 걸음을 옮기셨죠. 그 발걸음이 심해부 앞에서 멈춰섰어요. 여태 고생 많았네.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우리 집안 식구들은 그 누구 하나 아무도 저 가증스러운 것에 편에 서지 않을 테니. 지엄하게 말씀하신 시고모님께서 가증스럽다고 칭하신 시누이 쪽을 보며 한숨을 푹 내쉬시곤 이내 걸음을 다시 옮겨 시부모님에게로 향하셨어요. 이 못난 것들! 자식을 어떻게 키운 거야? 지금이라도 당장 회초리질해서 정신개조시켜. 아니면 집안에서 아이 내쫓아 버리든가. 무조건 양자택일이야. 알아들었나? 대답을 해 이것들아! 시고모님께서는 무섭게 소리를 지르셨고 시부모님께서는 동시에 벌떡 일어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차마 시고모님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시겠는지 잘게 떨리는 몸으로 시선을 아래로만 두고 계셨죠.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은 처음 보는 거였어요. 상상도 못 해보았던 초라할 만큼 작아지신 시어머니의 태도에 제가 내심 놀랐네요. 시아버지께서는 처신 단단히 해두겠다며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다시 혀를 끌끌 차신 시고모님께서는 걸음을 옮겨 마지막으로 저희 부부 앞에 서셨어요. 손을 뻗어 이 모든 소란에도 남편의 품에서 고이 잠들어 있는 저희 아기의 머리를 슬며시 매만지신 시고모님께서는 이내 저를 향해 작게 속삭이셨어요. 넌 아주 머리를 잘 썼구나. 나를 이용할 생각을 한 그 패기가 마음에 든다. 이 정도로 화끈해야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앞으로 네 편에 서마.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그저 꾸벅 인사만 드릴 뿐이었는데 왠지 벅찬 감정도 올라오더군요. 대부분의 어른들이 시고모님의 뒤를 허둥지둥 따라 나섰고 시누이는 의자에 앉아있을 힘도 없는지 아예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털썩 주저앉은 모습이었어요. 집안의 최고 권력자 시고모님으로부터 제대로 찍혔고 집안 사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치부가 까발려졌으니 망연자실할 수밖에는 없었겠죠. 남편은 자기가 믿음을 못 줬던 것 같다면서 저에게 눈물을 보이며 사과를 했고 저 역시도 그간 독단으로 이런 것을 준비해온 것을 남편에게 사과하며 서로가 더 가까워졌어요. 저희 부부에게는 신뢰가 형성되기 시작했지만 시누이와 심해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죠. 거짓말하지 마. 내가 임신 어렵다는 사실에 꽂힌 거면서 왜 내가 거짓말하고 속인 것에 화가 난 것처럼 초점을 옮겨가는 거야?
그냥 솔직하게 내가 임신 어려운 거 알았으니 싫어졌다고 말을 해! 아니, 나는 기만당한 게 훨씬 슬픈 거야. 나에게 솔직하지 못한 건 늘 너였잖아. 너는 나를 네 남편으로 생각하기는 했니? 항상 너 혼자 생각하고 너 혼자 결정하고 너 혼자 행동하고 늘 독단인데 이게 무슨 평생을 함께할 부부라고 할 수 있어? 심하부가 터뜨리는 울분 앞에서 신우의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차마 대꾸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그 부부는 종착으로 달려가고 있었고 그 끝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신우이가 며칠 새 피폐해진 몰골로 제 앞에 나타나서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그간 내가 미안했어. 내가 너무 못되고 악랄하게 굴었어. 반성할게. 다 사과할게.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 붙잡을 수 있게 올케가 도와주라. 이것만 도와주면 앞으로 내가 평생 올케한테 잘할게. 글쎄요. 이미 떠난 버스를 제 힘으로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형님을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니까짓게 용서를 못하겠다고? 못하면 어쩔 건데, 어?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볼래? 그런데 갑자기 눈이 돌아간 신우이가 태도를 바꾸면서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이제 저도 이판사판이다 싶어서 신우이 머리채 똑같이 잡고 싸웠어요. 그 일로 남편이 화가 많이 났어요. 생전 연락 안 하고 살았던 심해부에게 남편이 연락을 해서 제발 빨리 이혼해서 새 출발 편하게 하시라며 되려 설득을 했죠. 사람 된됨이 좋고 정이 약한 심해부가 이혼 과정의 끝자락에서 머뭇거리고 계셨는데 그때 남편이 종용하는 바람에 후딱 이혼해버리셨죠. 신우이는 그러니까 괜한 짓을 해서 자기 무덤을 판 거였어요. 그리고 다시 며칠 뒤 저랑 남편이랑 아기랑 셋이 시댁에서 밥 먹고 있는데 신우이가 들이닥쳤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대뜸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부정을 탄 거라고. 네가 물어놔야 돼. 너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거야? 너 이제 성질 좀 제발 죽이고 살아라. 왜 몸이 그렇게 됐겠냐? 네 몸에 독이 쌓여서 그런 거 아니겠어? 누구를 탓해? 거울을 봐라. 탓해야 할 상대는 그곳에 들어있다. 그러나 신우의 발악을 잠재운 건 저나 남편이 아니라 시아버지셨어요. 엄한 꾸중을 들은 신우이가 털썩 주저앉았고 시어머니께서는 그대로 당신의 귀한 딸이라며 방으로 데려가 챙기시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지막 단계를 실시하기로 했어요. 저는 신우이를 정확히 겨냥하면서 그 회사에다가 서비스 불만 제기를 넣었습니다. 일부러 띄엄띄엄 반년간 3번 넣어왔었고요. 그렇게 밑밥을 깔아뒀던 것 위에 2주에 3차례라는 불만 제기를 선사해 주었죠. 익명의 창구를 통해 저격을 당한 신우이는 직장에서의 위치가 어려워졌어요. 알고 보니 신우이가 직장에서도 나름 성질을 부렸었나 보더라고요. 고객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신입들한테 푼 거였죠. 새로 들어온 신입들을 벽에 한 줄로 세워놓고 발로 정강이 한 대씩 찬 적도 있다네요. 그 후문을 우연히 접하고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그랬으니 신우이가 곤란해지자 아무도 그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윗선에다가 말을 안 좋게 다들 올려버린 거예요. 신우이는 팀장으로 승진 앞뒀었는데 그거 엎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몇 주 뒤에는 책상이 없어졌고 알아서 퇴사하라는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죠. 이건 꿈이야. 이제 고객을 직접 상대 안 해도 되는 완벽한 자리로 갈 일만 남았는데 바로 코앞에서 물거품이 되어버린다고?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망연자실한 신우이는 결국 퇴사라는 유일한 선택지를 고를 수밖에 없었죠.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머지 식구들은 자기들끼리 잘 지내고 있는 거냐며 신우이는 이제 시부모님을 향해서도 원망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시고모님으로부터 절대 신우이를 봐주지 말라는 엄격한 명을 받으신 바 있는 시아버지께서는 그 응석을 모른 채 하셨고요. 퇴사로부터 2달 뒤 신우이는 먼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옛 지인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봐 주신 것이었는데 사실상 새로운 환경에서 정신 다잡으라는 뜻이었죠. 자기가 거길 왜 가냐며 격렬하게 거부했던 신우이는 자꾸 원인 모를 복통과 하혈에 시달리면서도 몸도 요양을 할 겸 머나먼 지방의 조용한 동네로 결국 내려갔답니다.
거기에 가고 나서도 자꾸 성질 부리고 징징거리는 소리에 대해서 시어머니께서도 이제 학을 떼셨는지 알아 누우셨어요. 그저 손자 커가는 걸 보는 게 낙이라며 저희 아이를 볼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셨죠. 손자가 없었다면 지금쯤 진작 뇌에 혈관 한두 개나 터졌을 거라고 하시던 시어머니의 말씀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서 남감했네요. 그 후로 코로나가 터져서 시누이와는 더욱 단절되어 지내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런 와중에 전 심해 보였던 그분은 조용히 재혼을 하셨어요. 코로나 때 재혼을 하셔서 결혼식 따로 안 올리시고 양가 식구들끼리만 식사만 하셨대요. 외국으로 가는 하늘길이 다 막혔을 때라 제주도로 신혼여행 다녀오셨는데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부부가 전 심해부와 연락을 가끔 하는 거 눈치채고 계셨던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슬쩍 근황을 물어보시길래 망설이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속에 담아두고 계셨나 봐요. 어느 날 시누이와 통화하다가 우레가 미치셨는지 화를 막 내셨죠. 너는 네 전 남편이 결혼해서 애도 생겨가지고 그렇게 잘 지내는데 너는 지금까지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싶으디? 그럴 생각이 들든? 그러자 시누이가 충격받아서 거품 물고 졸도한 모양이었어요.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다 하더라고요. 시누이가 왠지 다시 올라와서 그 다음에는 시댁에서 살지도 모른다는 짐작이 들었고 저희 부부는 그전부터 고심하던 이사 계획을 실천하기로 했어요. 이사한 곳에서 처음 새해를 맞이해서 기분이 들뜬 요즘이고요. 아이는 무척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둘째는 올해나 내년쯤에 가질까 해요. 신기한 게 심해부였던 그분과 남편이 원래는 전혀 안 친했는데 지금은 형 동생 하면서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다는 점이에요. 미국 사람들도 아니고 개방적인 것도 정도가 있지 그게 뭔 꼴이냐고 시어머니께서 혀를 차셔서 연락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최대한 감춤해서 살고 있답니다.